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뷰티풀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김시덕 박사님 모시고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 또 그리고 부동산의 이면에 있는 이야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오랜만입니다. 우리 뷰티풀 구독자분들에게 많은 영상을 사랑을 받으셨고 나와서 얘기해 주셨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나와주셨으니까 그래도 뷰티풀 구독자분들에게 잠깐 인사 좀 해주시죠. 예, 구독자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한 반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도시문헌학자 김시덕입니다. 올 여름도 열심히 전국을 다니고 또 책을 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 달 전쯤에 나온 책, 우리 박사님 책에 중부권 메가시티 사용 설명사라는 책입니다. 책은 좀 두툼한데 이게 사실 이야기가 있는, 그러니까 뭐 단순히 그냥 뭐 부동산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항상 우리 박사님 쓰시는 책 보면은 서사가 있는 이야기, 그리고 부동산 이면에 있는 그런 스토리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재밌고 또 유익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나와주셨기 때문에 뭐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이슈하고 또 연관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례 신사선, 뭐 수도권에 사신 분들은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3월에 신속 예타가 통과되었고요. 이르면 2018년 착공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박사님께서는 그 위례 신사선 사업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전개될 건지, 이게 어떤 영향을 줄 건지 이렇게 보시나요? 우선 이 사업이 민자 사업으로 진행되다가 10여 년간 지지부진했다는 말씀은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겨우 예타를 통과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질문지에도 나오지만 이르면 28년 착공이거든요. 27년 착공도 아니고 이제 얼마나 더 끌 것인가라는 우려를 하게 합니다. 이게 요즘에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재정사업 경우도 예산 문제 때문에 자꾸 늦어져요. 착공이든 완공이든. 27년 착공이라고 해도 좀 부족한 판에 28년 착공이면 앞으로도 상당 부분 좀 위례신사 지역 분들은 28년 착공한다 그러면 언제쯤 완공할까요? 뭐 봐야죠. 이게 모릅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확실한 거는 이제 정부나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예상 준공 연도가 있잖아요. 그거보다 최소 2, 3년은 더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한 7, 8년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요즘에 점점 건설비가 오르는 게 아파트 건설만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토목도 오르잖아요. 땅 파는 것도 뭐 당연히 비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위례신사선 얘기 나온 김에 짧게만 추가하면 사실은 위신선보다 더 문제인 거는 서부선이죠. 서부선은 거의 20몇 년째 지금 민자 사업으로 빙의 순환하고 있어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혹시 또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위례신사선이 대략 어디서 시작해서 어떻게 어디를 관통하는지에 대한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위례에서 신사까지죠. 원래 1기 오세훈 시정 때 위례에서 용산까지 간다는 계획이 있었어요. 네네. 그랬다가 용산 개발이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중간에 노선이 끊겨버린 거죠. 그래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바람에 민자가 이제 혼란에 빠졌다가 지난해 말에 이제 예타 신청해서 받은 건데 위례 신사선이라고 하면은 위례에서 시작해서 신사에서 끝나는데 중간에 강남을 관통을 하는 거죠. 그렇죠, 신사하죠. 그래서 이게 과천을 또 들렀다 가나요? 예? 과천. 그게 말씀 잘하셨습니다.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 위례에서 범강남 방향으로 가는 게 두 개예요. 위신선, 위례 과천선. 위례. 근데 사람들이 혼동하거나 위신선만 얘기하는 이유는 신사선이 강남을 관통하기 때문이죠. 과천은 이른바 뭐 과천지구니 주암지구를 거쳐서 과천중앙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살짝 서쪽으로 거치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약간 지선처럼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지는 거군요. 저희 다른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 그러니까 위례 과천선은 처음부터 재정 사업을 하던 거고 중요한 건데 강남을 살짝만 거치고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고 위신선은 민자로 했는데 관통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했던 거죠. 강남을 관통한다고 하면 굉장히 사실 관심들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죠. 지금 신분당선 저도 자주 이용하지만 얼마나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합니까? 그런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워낙에 모든 사람이 주목하다 보니까 사업이 잘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뭐 우리가 서울시 지도를 놓고 본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강남 쪽은 신도시로 개발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바둑판 모양으로 되어 있고 지하철도 굉장히 촘촘하게 잘 되어 있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또 위례 신사선까지 지나가게 된다 그러면 이거 너무 뭐 과한 투자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박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사실 과한 투자로 볼 여지가 있죠. 오죽하면은 강남리 마을버스란 말도 있잖아요. 지하철들이 다 뭐 블록마다 서니까.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위례 과천선도 그렇고 비판이 많아요. 너무 많은 역이 세우려고 그런다. 다만 이제 이건 고민인 거죠. 균형 발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에만 집중시킬 수 없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한참 책 쓰다가 왔는데 오세훈 시장은
이제 걸어서 전철역까지 20분 걸리는 거를 교통 소외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20분. 20분 가지고. 근데 다른 지역은 1시간이거든요. 철도 없는 지역도 있고. 지하철도 뭐 사실 광역시 중에서도 뭐 부산 정도 빼고는 3호선이 아예 없지 않습니까? 대구가 3호선 있나요? 그 3개 정도죠. 3개 정도. 지금 대전은 지금 이상해져 버렸고 광주도 2호선 하고 있는데 난관이 복잡했고 이런 상황이라 서울이 너무 운소리하면 안 된다가 기세 전쟁이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서울 및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 인구가 2천만 명이 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비중도 필요하다. 이제 지금 경기도 인구는 1,350만 이 정도 그렇죠. 되는데 1,400 다가가고 있죠. 네, 근데 실제 이렇게 유동 인구는 2천만이나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합치는 거고. 그러니까 경기도 사람들이 플러스 충남, 충북의 일부까지도 예, 서울을 드나들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까지 포함해서 2,300만 정도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박사님이 쓰셨던 이 책도 중부권 메가시티라고 하는 이런 스토리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GTX 이게 참 뭐 말도 많고 GTX A는 이미 일부 구간이 개통이 됐지만 북부 남부 구간에 대한 체감과 이 평가는 좀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동탄은 지금 최근에 이제 풍선 효과로 물론 지금 토호제로 묶이긴 했지만은 22억까지 신고가를 찍은 반면에 운정은 7억대로 뭐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 GTX A나 이 GTX 노선에 따라서도 뭐 이렇게 명암이 좀 갈리는데 4, 5년 뒤에 개통이 예정인 GTX B, C 이 실효성과 집값 이게 연관성이 있는데 요즘은 좀 이 얘기가 좀 쏙 들어가긴 했지만은 박사님 보시기에는 이 GTX A, B, C 이게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나요? 주로 경기도 지역의 해당 역 주변에는 큰 영향을 주는 건 맞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GTX A를 타고 왔는데 A의 북쪽 구간은 대호황입니다. 제가 밤에도 타고 아침에도 타고 점심에도 탔는데 꽉 차요 사람. 꽉 차요. 예. 그 동탄에서 올라오는 거는 뭐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안 한다고 또 그러던데. 아주 쾌적합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다음 책으로 지금 확장 강남 책을 쓸 거라 그 동네 자주 가는데 아주 쾌적해서 자주 이용해요. 근데 북쪽은 신속하기 때문에 자주 이용해요. 지금 요금이 어떻게 되죠? GTX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침에 찍었을 때 기본적으로 1,550원이었고 서울역에 내렸을 때 2,150원인가를 추가내는 방식이었어요. 추가가 2,250 그럼 3,000원 넘는 건가요? 4,000원 넘죠. 4,000원. 그 제가 그 동탄 수서가 지금 지역을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5, 6,000원 사이가 나올 겁니다 아마. 네네네. 그러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낼 효용이 있어요. 확실히 굉장히 편해졌어요. 근데 제가 계속 말하는 게 GTX가 뚫린다고 해서 서울 집값이 오르는 건 이해가 좀 안 돼요. 제가 부동산을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이건 경기도에서 먼 경기도까지도 서울에 오도록 편하게 만든 거라서 그렇죠. 해당 경기도 집값이 오르는 건 이해가 됩니다. GTX라는 건 결국 서울의 빠른 접근을 용이하도록 해준 경기도민을 위한 혜택인데 거꾸로 얘기하면 반사적으로 그러니까 경기도가 그렇게 혜택을 보면서 서울에 근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서울이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반사이익 아닐까요? 약간 그렇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뭐 A 같으면 연신내라든지 이런 데들이 오르는 거는 좀 이상한 거죠. 여신내 살면서 운정이나 대곡으로 간 사람이 많지는 않거든요. 상대적으로. GTX가 결국은 GTX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대감을 끌 때는 집값을 끌어올렸는데 생각보다는 GTX가 이렇게 지금 물론 아직 다 완공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뭐 흥행 자체가 그렇게 아직은 커다랗게 수혜가 없다. 역시 분리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미 GTX A를 타고 삼성역에 내렸어야 되는데 지금 못 내려가지고 서울역에서 동대문 거쳐서 빙빙 돌아왔거든요. 올 6월에는 또 어쨌든 삼성역 무정차로 남북 연결한단 말을 하다가 잘 아시는 철근 거의 터지는 바람에 8월 얘기하다가 이제 국토부 등등 조사가 11월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무정차가 통과될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무정차라도 통과가 되면 경기 남부 사람들이 서울역을 이용할 수 있고 저 같은 사람이 수서라든지 동탄 같은 데를 거의 40분이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무정차라도 통과해 주면은 굉장히 변화가 생길 겁니다. 이건 아마 지금 질문에 나오지만 운정 등이 물론 운정의 집값이 뭐 분당 판교 등에 비해서 떨어지는 거는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만 경기 북부라서 어쨌든 내년에 무정차 통과라도 개통이라도 한다면 변화는 있을 거다. 다만 이제 여러분이 운정을 하면 안 가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운정이 넓어요. 그 경의중앙선 운정역부터 GTX 운정 중앙역까지 제 걸음으로 1시간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더블 역세권 얘기하는 운정 아파트, 운정 지역의 머네요. 분양은 네. 다 먼 겁니다. 아, 그러면 그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네. 타고 얼마나 걸리나요 지금? 제가 저희 집에 그러니까 킨텍스에서 서울역까지 21분 정도 걸리니까 거기다 3, 4분 플러스 24, 5분 정도. 그러면 진짜 빠르게 좋다. 어마어마합니다. 어. 다만 그게 효과가 국소적이고 그리고 파주나 그 운정 신도시 개발 주체가 약간 생각을 잘못한 게 역 주변을 고밀도 개발해서 막 붐업을 했어야 되는데 네네네. 역 주변이 저밀도 개발이에요. 뭐 전원주택 있고 그래요. 제가 이제 일산을 가끔 가보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너무 쾌적하고 정말 높은 건물도 많이 없어서 그런지 너무 살기 좋다. 아 근데 여기가 왜 이렇게 집값이 이렇게 동남권에 비해서 물론 뭐 고속도로의 접근성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건 있겠지만 야 그래도 이게 주거지역으로는 너무 좋은데 생각보다 진짜 너무 저평가돼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이 GTX가 제대로 이제 뭔가 역할을 하면은 어떻게 박사님 보시기에는 이게 경기 북부권의 그 부동산 어떻게 보면 소외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 북서부 지역의 킨텍스나 운정 중심으로 아주 멀지는 않은 지역까지는 굉장한 파급력이 있을 걸로 봅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2단계가 남아 있는 거죠. 2단계가 남아 있는 거죠. 삼성역 무정차 개통이 남아 있고, 네네. 그다음 삼성역 개통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주변 집값이 문제가 좀 아쉽다라는 거는 네네네. 아직 두 번 지켜볼 여지가 있다. 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분당 판교 동탄급으로 갈 거라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야 그렇겠죠. 그거는 한강 이북이기 때문에 그건 저는 아시겠지만 전쟁사 전공으로서 국제정세 안보요인을 보는 사람인데 그 부분에서 경기 북부의 신도시와 남부의 신도시는 존재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죠. 아무래도 이제 그 경기 북부라고 하는 건 이제 박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리적으로 봤을 때 이제 서해안 그 중국 북한 쪽이 그렇죠. 너무 가깝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런 면이 아무래도 좀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지난 5월 달에 GTX A 노선 삼성역 환승센터 공사에서 주요 철근 2,500개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돼요. 이게 이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죠. 국회 뭐 그 서울시장도 불려와서 뭐 답변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던 뉴스를 보셨을 텐데 당초 예정되었던 연내 개통이 그래서 좀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 강남 접근성이 가장 핵심인 해당 노선의 부실공사 이슈가 GTX의 가치를 얼마나 어떻게 보면 영향을 미치게 될까. 네. 또 공사의 지연이라든가 이런 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 이렇게 사람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역 정차를 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서울역이나 수서역이 내리는 건데 수서역이 내려서 강남 여러 군데 가기 힘들거든요. 삼성역에 내리느냐 수서역에 내리느냐는 엄청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네, 이게 삼성은 강남의 아주 중심가고 수서는 강남의 약간 외곽이니까. 그리고 GTX A의 존재 목적이 뭐냐고 생각했을 때 네. 전 그렇게 보거든요. 잠실지구와 킨텍스와 코엑스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삼각형으로. 근데 지금 삼성역에 빠져 있으니까 네. 지금 GTX가 A가 원래 발휘해야 되는 힘의 절반도 발휘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네. 그리고 삼성역이 정차하기 전까지는 GTX는 계속 저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계속 아쉬움을 표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남을 겁니다. 네네네. 반대로 말하면 아직 GTX 주변 지역, 특히 경기도 지역은 현재보다 2배 정도의 파급력을 발휘할 잠재력을 남기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죠. 네네네. 뭐 부실 공사다라고 뭐 확인됐다기보다는 그렇죠. 약간 그 부실 공사가 의심되는 여러 가지 네. 정황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거는 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하고는 좀 논의 얘기긴 한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었던 거라고 결론이 났던 거예요? 그걸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결론이 안 나서 원래 7월 20일까지 조사한 이게 지금 완료됐어요. 현대건설이죠? 네, 209입니다. 현대건설. 동호사 삼성역 사이. 현대건설에 뭐 사실 뭐 그걸 뭐 원가 절감을 위해서 했을 리는 그건 없을 아닌 것 것 같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설계 미스? 시방서라는 그걸 보고 그대로 그냥 하면 그렇죠, 되는 건데 거기서 누락이 있었다라는 거는 뭐 일반인들이 생각할 땐 조금 이해는 안 가는 부분인데. 저도 이해가 안 가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설계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와, 근데 별점 3점인가 맞았는데 설계는 없이 해서 우리는 그 승복할 수 없다라고 나온 상황이라. 아 우리가 설계할 때 그거를 빼뜨렸을 리가 없다. 그런 게 설계가 잘못이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중이라. 그러면은 알수 이제 없습니다. 결국은 설계 회사가 아닌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그러면 설계대로 공사를 안 했다라는 결론. 그거를 이제 11월에 봐야 되겠죠. 뭐 아무 말씀 더 드릴 수가 없네요. 이거는 지금 조사 중인 거라서.
다만 이제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의도적으로 돈 아끼려고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지는 않겠죠. 예. 이걸 전국에서 다 보고 있는데 이거를. 뭐 그게 뭐 돈 아껴봐야 뭐 그게 예. 뭐 자기 주문 뭔가 오류가 것도 있었겠죠. 아니고. 예. 예. 일단 GTX가 또 이제 A, B, C, D 네. 이렇게 연달아 이어지고 D부터 H 노선까지 개통된다. 뭐 이런 이야기.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텐데 충청도, 그러니까 아산, 천안. 네. 이 아산과 천안 지역 아마 우리 박사님이 이제 책에서도 많이 다루셨는데 이쪽과 강원도, 춘천, 원주. 그러니까 뭐 강릉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춘천, 원주도 사실은 아주 넓게 보면은 약간 수도권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 예. 이 서울과 직접적인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아산, 천안, 뭐 춘천, 원주가 GTX가 뭐 D, E, F, H 뭐 이렇게까지 간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뭐 단시간 내는 아니지만 서울 수도권은 어떤 모습을 띠게 될까? 상당히 좀 이제 궁금한데 박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GTX가 확대되면요? 그러니까 춘천 원주의 일부가 대서울권이라는 말은 제가 드리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전체가 아닙니다. 뭐 문막 이런 데를 포함하는 건 아니고 그 여기 있는 위치들 남춘천 이런 데를 말하고 있는 건데 근데 기존에 좀 느리죠. 경춘선이든 중앙선이든. 예. 그래서 그걸 단축시키자는 얘기인데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대단히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물론 이미 한번 계획 발표를 했기 때문에 공약도 나왔기 때문에 그 공약 자체에 힘은 있을 텐데 실현시키려면 한 30년은 걸리지 않을까요? 이것저것. 지금 A를 보시면 알지 않겠습니까? 네네네네. 이미 23년에 완공됐어야 돼요. 그리고 뭐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B하고 B는 착공 들어갔습니다. 전 구간. C는 아직도 뭐 이런저런 좀 논의 중인 거고 D는 김포부터 부천 종합운동장까지는 확정이에요. 근데 D가 지금 가장 제가 볼 때는 고민인데 그러니까 지금 B가 인천에서 올라오고 네네네. D가 김포에서 내려와서 부천에서 만나서 함께 서울역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D 그러면은 거기서 바꿔 타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환승을 안 시키겠다는 안 얘기입니다. 시키겠다. D도. D 그냥 바로 독자적으로.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부천에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를 새로 빼가지고 강남 삼성으로 끌어오겠다 하나를 신설을 해서. 어떻게든 삼성으로 오려고 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하남으로 와서 경기도 하는. 그래서 이제 거기도 원주로 간다는 얘기예요. 다시 더블 Y자를 만들어서. 아까 이야기하다 빠졌는데 우리가 위례 신사선, 위례 과천선 말고 서부선 이야기 하시다가 말았는데 그 서부선은 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서부선도 지금 민자 사업자를 재공모하고 그리고 나서 없으면 재정 사업 신청을 한다가 절차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얼마 전에 했죠.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아마 한참 남았을 겁니다. 근데 서부선은 정말 중요한 노선이라서 이게 지금 고양 은평선이라고 있어요. 네네. 이거 확정이거든요. 네네. 창릉 신도시, 3기 신도시 중에 유력한 데죠. 네네. 그거랑 직결시켜주기 때문에 네네. 돼야 되는 선이에요. 근데 안 되고 있는 게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좀 돼야 되는 선들이 있습니다. 꼭 서울만이 아니라 주변 도시와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저희가 있는 이곳이 이제 테란로다 보니까 저도 이제 사무실이 삼성에도 있어서 가끔 가는데 삼성역은 지금 뭐 굉장히 밑에 지하 공사를 많이 하니까 항상 지금 이렇게 보면은 도로가 좀 그렇죠. 이렇게 좀 덜컹덜컹하죠. 덜컹하고 이런데 사실 지금 그 계획이 지금 이번에 이제 논란이었었던 아까 그 철근 부실 문제 이것 때문에 좀 공사가 중단된 건가요? 아니면 지금도 공사는 진행 중인 건가요? 그러니까 그 아래에서 공사가 지금 여러 개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영동대로 지하복합 개발 사업인 거죠. 복합 개발. 그 중에 GTX 라인 부분을 삼성역 공사하다가 네네. 드러난 거라서. 나머지 공사는 일단 하고 있겠군요. 예, 그러면. 지금 그리고 거기만 있는 공사가 또 아니잖아요. 넓은 구간을 하고 있어서 네네. 구간마다 다르다. 다만 GTX A의 무정차 통과가 좀 늦어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공사들은 좀 예, 진행된다.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서 진행 중이라. 박사님께서는 이제 대한민국의 도시를 3대 메가시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메가시티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들을 일찍부터 얘기를 하셨던 박사님이 네, 네. 하셨는데 대서울권, 중부권, 동남권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셨었는데 구분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와 각 도시별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다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요거 잠깐 지도를 네네. 줘볼까요? 한번 3메가시티와 6대 소권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3메가시티와 6대 소권, 소권역, 6개의 소권역. 그러니까 이게 그래야 한다라기보다는 저는 뭐 볼령이 답사가니까요. 네네. 답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보다 보니까 이렇게 묶여 있더라라는 거를 확인한 거죠. 이 묶여 있다라는 거는
지역적인 어떤 커뮤니티나 이런 것도 네, 네,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교통편이 좀 연계가 되는 걸로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부터 해서 서울 자체가 하나로 보시면 안 된다는 게 대전제고요. 마치 피자 시켰을 때 조각 나 있는 것처럼 바깥쪽이 넓게 뻗어나가고 있다. 그 네, 권역이. 네. 그래서 춘천 원주 일부가 서울권이라는 얘기는 서울 동북부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서울 동북부. 예를 뭐 노도강이든 구리라든지 그렇죠, 이런 그렇죠, 데랑. 그렇죠. 아니면 청량지역 주변이라든지 청량리. 이게 뭐 금천하고 한덩어리다 이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봤을 때 뻗어나가는 지점이 춘천 원주 일부까지 가고 있고 네네네. 천안 아산의 일부까지. 이번에 이재용 회장이 30년 전에는 포도밭이었다 선언했던. 네네네. 그리고 일부는 김포공항부터 서해선을 거쳐서 홍성까지 뻗어나가고 있다. 이게 대서울권. 그 중부권은 대전, 세종, 청주가 SK 하이닉스와 자운대와 그리고 정부 청사가 만들어내고 있는. 그 이제 이게 이해는 되는데 그 군산까지 내려가네요. 그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쪽은 사실은 이제 전북 전라도가 하나가 아니거든요. 전라도가 그게 세 개로 보셔야 됩니다. 전라북도 지역에 하나 있고 남도는 서부와 동부가 아주 달라요. 이번에 뭐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만 전남 의대라는 문제가 하나 큰 게 있어요. 전남 의대? 예. 그러니까 광주랑 통합하기 전에 네네. 전라남도에만 의대가 없었거든요. 물론 이제 전남 시민들은 전남대나 광주대 광주를 광주에는 있는데 전남에는 없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해 달라고 주기로 했는데 이거를 전남 서부의 대장인 목포와 동부의 대장인 순천의 대학들이 각각 다 가져가겠다고. 의대를 달라. 의대가 있어야지 대학이 안 망하잖아요. 그런 중에 통합이 돼 버리니까 광주의 대학이 사실은 전담에도 해당되잖아요. 근데 지금 통합 안 하면은 이거 그냥 끝 사라져 버립니다. 이런 정도로 생활이 다르다 권역이. 권역 자체가 네. 전북과 전남은 양쪽 서쪽과 동쪽으로 좀 나눠져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라북도의 일부가 익산은 일부 땅을 논산에 주기도 했어요. 60년대. 그 연무대 제2육군훈련소. 네네네. 그 땅도 일부는 원래 전라북도였거든요. 익산이 옛날에 일이죠. 일이고 익산은 왠지 우리가 가보더라도 전라도라는 느낌보다 어쩜 약간 충청도 같은 느낌이 좀 나는. 그 논산평야가 쭉 이어지는 거라서. 그리고 일부는 땅을 주고받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생활권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에 있는 신세계 아트앤사이언스가 어마어마한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대전만 오는 게 아니라 청주도 오고 광주까지도 와요. 광주에 있는 분, 당연히 익산에 있는 분, 전주에 있는 분들 오고. 당연하고 백화점이 좋은 게 아쉽다 보니까 오는 거예요. 제가 한번 가봤는데 무슨 그 조그만 천이 하나 있고 그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저기 과학단지 엑스포 공원 있고. 맞아요. 근데 그게 단순하게 대전만의 힘이 아니라 그게 중부권의 힘을 보여준다. 영역과. 그리고 충청권 광역철도라고 이게 지금 대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대전권은 예전에 경부선 재래선 같은 걸 가지고 통근 열차로 돌리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어쩌면 경상북도 일부와 전라북도 일부까지도 뻗어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어지고 있어요. 이게 중부권. 이게 청주와 대전이 대장인데 서로 사이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세종이 힘을 발휘해줄 필요가 있다. 이게 아마 대통령실이 뭐 만들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들어지면 굉장한 접착력을 발휘할 거예요. 그러면 인구 한 500만 명이 지금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충청북도와 충청남도는 같은 충청도지만 약간은 달라요. 문화적 차이도 있고 아주 달라요. 아주 다른 특성이 있다. 그래서 보면 서로 하는 얘기가 뭐 급할 때는 충청도라 그러다가 뭐 필요할 때는 충청북도, 남도 해가지고 서로 좀 약간 으르렁대는 게 있습니다. 근데 세종이 딱 중간에 끼어 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동남권은 저는 이제 포항부터 이게 흔히 정치인들은 부울경식으로 말하는데 저도 부울경.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제 기간산업 및 방위벨트로 포항부터 여순강까지로 본다. 요걸 잠깐 지도를 보여드리면은 냉전 시기에 한국의 개발 축을 좀 봐야 되는데. 북한과 중국이 서북 쪽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안전한 게 동남 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방향으로 모든 걸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한국에 생긴 공업단지가 울산공업단지죠.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일제 때 울산 개발 계획이 있었어요. 그거를 기생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군산 장항 아실 겁니다. 서해안 쪽에. 그쪽에 갈 예정이었어요. 비인공단이라고. 근데 그때 이제 김종필이 힘이 있을 때라서 그리고 이쪽은 이후락이죠. 이 새싸움에 밀렸다 평가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서해안은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동쪽으로 보냈다라는 게 저의 추정이고. 그럼 아무래도 서해안 같은 경우는 이게 커다란 배들이 접안하기 좀 힘들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기 평가가 북한의 잠수함이라든지 간첩이 너무 많이 옵니다. 그런 예. 안보와 안보 관련된 문제도. 문제. 그 문제가 80년대까지 끌어온다는 거죠. 미군 최대 기지는 인천이었어요. 그래서 포크의 발상지도 인천 부평이고. 네네. 그랬다가 북한 잠수함 기술이 되게 좋아지면서 포항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네. 어쨌든 그런 속에서 동남권이 중요해지고 이 비위가 중요한데 이제 여수 쪽인데요. 여수입니다. 여수의 그 석유화학. 이거는 뭐 경상도가 GS 칼텍스. 맞습니다. 네. 이거 경상도가 아니거든요. 전라도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제2제철소인 광양제철소 이것도 그런 걸 전라도거든요. 보면은 또 여기에 전라도에도 또 그런 산업단지들이 좀 많이 있네. 그러니까 전남 동부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동부. 영호남 갈등으로 봤을 때는 왜 광주 염려를 말하는 건데 그러면 광양 여수는 경상도란 말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동쪽으로 가기 위한 나름대로의 그런 자구책이었구나. 예, 그리고 정부 기획에서도 70년대 말이 되면 이걸 뻗어 나가서 대부 산단까지 이업친다라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 이게 지금 자연스럽게 실현되는 게 고흥 나루기지. 거기에 하는 것들은 카이라든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잖아요. 네네. 근데 그 거점 기지는 순천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관계가 없는 문제인 겁니다. 동남 쪽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천인가요? 그건 경상남도죠. 예, 거기 근데 경남도 서부와 동부가 좀 달라요. 서부 경남인 겁니다. 그건 서부 경남. 그러니까 이게 뭘로 전라도와 보시면- 가까운. 예, 전라남도 동부와 가까운. 그러니까 이거는 섬진강권인 거예요. 이번에 서남권 반도체가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서남권이라 놓고는 전남 서부에 주고 있는 거거든요. 서남권이라고 말은 했는데 전남 서부예요. 전남 서부. 원래는 전라북도가 불을 지폈는데 전남이 가져가서 지금 분위기 안 좋습니다. 전북은. 제가 이번 주에 전북 2번 가고 있는데 다 지금 별로 분위기 안 좋아요. 그리고 그쪽은 물이 부족합니다. 이 자꾸 안 부족하다 그러는데 부족해요. 섬진강 물을 끌어다가 쓰고 있어요 지금. 네네. 그 제한급수하고 있는데 섬진강 물이 내려오면 광양권이 써야 되거든요. 네. 그걸 제가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저 전라남도권에서는 좀 물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족해지는 거죠. 영산강이 물이 좀 쓰기 애매하다 보니까 근데 섬진강 부족하다 보니까 여수 광양에 공장 돌려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섬진강권인 하동 남해가 또 피해를 겪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게 행정구역으로 보면 안 된다. 공업이나 생활권이라는 건 초과역적이다. 근데 그거를 관찰한 결과가 제가 말하는 3대 권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게 기본적으로 이제 국제 안보 냉전 때 배치였다가 탈냉전 되잖아요. 소련 무너지고 중국 개방화되고 그러면서 경기도로 다 몰려오게 되는 게 지금 상황이다라는. 저도 이제 뭐 지방의 강연이나 이런 거 가게 자주 되면 그 가시죠. 지역에 이제 좀 뭔가 좀 특징적인 네.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이러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 우리 박사님만큼은 아니겠지만 박사님들이 이렇게 계속 다니시면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또 그 지역의 어떤 민심도 좀 이렇게 들으시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 박사님께서는 앞으로 제2의 강남 뭐 우리가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긴 했는데 될 수 있는 서울의 핵심 지역에 딱 3곳 정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진 모르겠는데 강남이라는 브랜드가 참 대한민국에 한 40년 동안 정말 철옹성 같이 사실 있는 거고 뭐 당분간 사실 이런 것이 없어지기도 좀 어려운 상황인데 사람들의 관심 제2의 강남이 될 수 있는 서울의 핵심 지역 3곳 어디가 해당될까요? 서울의 세 곳이라기보다는 이제 확장 강남이라는 게 개념을 쓰잖아요. 확장적 예, 강남. 확장 강남. 많이들 이렇게 받아들이셨는데 제 얘기를 동그라미가 몇 개 있습니다. 네네네. 빨간색이 삼성전자, 빨간색이 삼성전자. 노란색이 삼성 디스플레이, 주황색은 삼성전기, 그리고 초록색은 하이닉스입니다. 전 굉장히 좀 일률적으로 이렇게 그런 거죠. 선으로 되어 있네. 그러니까 이게 경부라인 따라 쭉 가고 있는 서울을 넘어서 네. 보시면 한강을 안 넘어가요. 철저하게 저는 안보적 계산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겠죠. 그 경기도를 넘어가는 거죠. 한강을 넘어서 서울 북부에 가느니 차라리 경기도를 뚫고 충청도에 가겠다예요. 그래서 이미 6.25 전쟁 때 저희 부모님들이 보면은 뭐 이북 실향민들이야 뭐 저쪽 북쪽에 사는 분들 많은데 아주 그 피난 오면서 고생을 했던 분들은 웬만하면 한강 북쪽에 안 있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던데. 그게 일상과 분당을 가리기도 했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 너무나도 잘 보여준다는 거죠. 이번에 하이닉스
하이닉스 SK 그룹이 네네. 한때 서울 강북 쪽에 본사를 하다가 요즘 또 다른 소문 돌잖아요. 네. 남쪽으로 하겠다고. 결국 남쪽에 오게 될 겁니다. 이거는 안보적 요인이 있어요. 결국 그리고 개성공단도 실패한 게 네. 김정일은 반도체가 오길 바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이거 뭐 저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데 그걸 거기다 할 리가 없죠. 그게 북한에서 생산되면 수출 금지가 될 거라서 유엔 제재에 따라서. 그렇죠.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이게 그러니까 반도체 전에도 확장 강남이 있었다. 사실 분당은 반도체 전의 강남인 거죠. 근데 반도체가 생기면서 확고해진 거고 이 속에서 거점이 세 군데 있다라는 게 제 얘기입니다. 하나는 수서. SRT에 이제 SRT 없어지겠지만. 근데 수서는 어쨌든 사람들이 모르는 분도 많지만 강남구잖아요. 어쨌든 행정구역.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사실 전국에서 주목받는 강남은 저 북쪽 강남보다 학동 이런 데보다 여기죠. 이제 없어질 SRT가 놓이는 순간 그쪽에 병원들은 몰락하거든요. 다 첫차 타고 병원 개업 시간 맞춰가지고 딱 도착하셔가지고 삼성의료원. 셔틀 타고 다 가는 거죠. 파이브로. 그 아침에 보면 장관입니다. 그게. 요즘엔 진료증 있어야지 탈 수 있는데. 근데 그래서 그게 다 빨아들이네. 전국의 모든 불을. 그리고 하나는 판교. 판교. 예. 판교는 이제 이 세로축의 중심이기도 하면서 판교니까 하나는 옛날에 월판선이라 부르는 월곡판교선이라 부르는 정책 이름은 경강선 월곡판교 구간이거든요. 지금 그것이 그 판교역에서 광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 광주로 들어가는 게 있고 서쪽으로 지금 공사 중이에요. 청계, 시흥, 인천, 월곶으로 들어가는 요 라인은 공사 중인데 이러면 지금 서울 서남부 쪽 경기. 그러면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판교가 약 딱 크로스되는 지점에 그렇죠. 딱 그런 존재하게 되는 거네. 그 제가 지금 말하는 세 개가 다 그런 거예요. 크로스가 되는 지점들인 거예요. 아파트가 비싸다보다 핵심 도시 기능을 한다. 또 하나가 동탄이라는 거죠. 동탄 인덕원선부터 지금 서동탄 연장선부터 그리고 각종 철도들이 지금 경상북도에서까지 다 일로 올 계획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세 지점이 확장되는 수서하고 그다음에 판교와 동탄이요. 예. 제가 이 동탄 얘기를 그래서 올 초부터 계속 드리고 있었는데 그 앞에도 드렸지만 그때 토호제에서 빠졌잖아요. 토호제에서 빠졌을 때 약간 그러니까 이게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때 올 초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너무 전 동탄은 저평가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동탄이 무슨 확장 강남이냐 말을 하던 분들이 이제 없어서 못 사시는 지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예언을 하자면 다음 후보는 평택 지제입니다. 아시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하고 지금 건설 중일 그 미니 신도시 삼성전자 아래 만들어질 이게 아마 다음 대상이 될 거라 생각해요. 네네네. 오늘 뭐 사실 딱 지역을 찝어가지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인 뭐 어떤 그렇습니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동탄을 우리 그 박사님이 그 전에도 나오셔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토호제에서 빠졌을 때 사람들이 이거 뭐지라고 했지만 사실 그 2021년 10월달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의 대상투 지점이었지만은 그때 가격을 온전히 회복한 곳은 서울의 강남 3구하고 마용성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동탄이 뭐 그렇게까지 힘을 발휘할 거냐라고 봤는데 최근에 토호제가 새로 지정되면서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좀 새로운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 동탄 얘기 조금만 드리면은 지도가 하나 있을 겁니다. 여기 삼성전자네요. 삼성과 하이닉스, 용인. 뭐랄까요? 제주는 용인이 넘고 돈은 동탄이 번다. 구조인 거죠. 지금 여기가 지금 동그라미 되어 있는 삼성 여기가 예정지. 예정지. 여기가 용인 처인구인가요? 그렇죠. 둘 다 처인구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용인은 수지와 기흥이 있을 텐데 그렇죠. 여기에 처인구가 있는 거죠. 처인구는 모르는 분이 많죠. 그렇죠. 농촌이잖아요. 동백 정도? 그렇죠. 동백 정도. 근데 이제 시청은 처인에 있죠. 용인시청. 그리고 아마 이렇게 돼도 개발 안 될 용인도 있는 게 저기 옛날 양지군이라고 하는 1914년 경부고속도로 오다 보면 양지아 있어요. 양지 리조트 있는 거기는 아마 영원히 뭐 농촌이지 않을까. 근데 여기까지가 개발 라인이고 요 지도에도 표현되지 않는 저 오른쪽에 하이닉스 공장이 있고요. 거의 반년 한 번씩은 가는데 갈 때마다 라인이 바뀌어 스카이라인이 바뀌어서 내년 초에 1팹 돌아갑니다 이제. 그럼 이분들이 용인의 희망은 기본적으로 조금만 올라가면은 시청이 있거든요. 역북지구인 해가지고 뭐 용인 경전철, 역북동, 그리고 명지대 캠퍼스 같은 거 네네. 일로 오길 바랄 거예요 아마. 우리 용인이니까. 그런데 이미 모든 게 갖춰진 건 동탄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동탄 2가 지금 개발 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용인시와 지금 요 왼쪽에 2라고 표시했는데 여기가 어딘가요 지금? 이신도시.
동탄. 예, 동탄 이신도시. 이 서쪽에 동탄 역이 있고 서쪽에 동탄 1이 있는 겁니다. 근데 현재 용인시와 화성시가 합의한 게 요 지금 노란색 표시한 데에다가 요 근처에 신동 터널을 뚫겠다고. 신동 남사 터널이라고. 뚫리면 곧바로 요즘에 빨대 효과가 발휘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래는 이렇게 갈 겁니다. 근데 용인시도 합의한 거는 우리 용인이 다 먹기보다는 함께 가자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탄은 지금도 이미 주목받고 있지만 아마 더 주목받을 거다. 라는 예측을 감히 해봅니다. 네.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여러 가지 개발 이슈 중에서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게 본격화되면서 용산이 서울의 강남 중심의 서울 도시 경제축을 좀 이동시킬 것이다라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뭐 강남이 없어지진 않겠지만은 그렇죠. 어쨌든 주요한 어떤 하나의 그 업무지구로서의 역할, 핵심적인 도심의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이런 변화가 이제 어떤 변화로 이어질 거냐. 사실 뭐 용산은 많은 사람들이 뭐 가장 관심을 갖는 지역이고 박사님이 쓰셨던 책 예, 광남. 예, 보다 보면은 그 용산이 예전에 보면은 역사적으로도 뭐 외국 군대들이 그냥 우리나라만 들어오면은 그 용산에 주둔을 많이 했는데 그런 건 또 어떤 이유에서인지 또 그리고 용산이 이런 그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그걸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용산에 외국인들이 왜 많이 들어오느냐? 왜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배가 들어오거든요. 고려 시대까지는 네. 그러니까 바닷배하고 민물배가 다릅니다. 이게 바닥 형태 같은 게. 그 어딘가 갈아타야 돼요. 안쪽으로 그 들어가려면. 포구가 어딥니까 그러면? 포구는 포구가 원래는 뚝섬이었어요. 고려 시대는. 뚝섬. 그랬다가 고려말 조선 초쯤에 하수면이 높아지는 바람에 네. 여기는 안 되고 그 대신 바뀐 게 용산 마포예요. 그래서 마포 삼계나루라든지 새우젓 장수에게 나오는 거고. 옛날에는 거기가 마포군요. 지금은 마포구가 이제 서쪽에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쪽 예전 지역을 마포라고 묶어서 말하는 용산 마포 같이 말하는 겁니다. 아. 그 당인리 발전소 근처에 가면은 양화진 절두산 묘역도 네네네. 있고 양화진 묘역이 모르는 있는 분들이 게 있을 텐데 서울에 무슨 발전소냐 그러지만 우리가 강변목록 타고 가다 보면 있는 게 그거죠. 그렇죠. 서울도 발전소가 있습니다. 네, 서울도 발전소가 있죠. 그 왜 원전 없냐는 얘기는 한국식 원전은 찬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서울이 아마 필요하면 있었을 거예요. 물만 됐으면. 아무튼 거기가 국제항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처형도 시키고 묻히고. 그러다 보니까 용산에 외국인이 많은 이유는 결국은 거기가 포구였고 일단 네. 거기서 이제 배가 들어오면서부터 옛날부터 그렇죠. 외국인들이 많이 있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군대가 들어올 편한 거죠. 군대가 아무 여러 그런 의미로. 그리고 또 서울의 중심이고. 중심이 아니라 옛날에 강남은 없었던 시절에 없었죠. 강북에 들어가는 거점이었던 거죠. 널찍한 땅이 있으니까 백사장이 있으니까 아 그러네. 연병장 기능을 했던 거죠. 아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약간 이렇게 준비하는. 예, 준비하는 마당 같은 그런 의미. 다만 이제 용산이 원래 용산은 여기보다는 그 용산역에서 서쪽 가면 효창잖아요. 효창공원. 네네네네. 그쪽은 언덕인 거 아십니까? 꽤? 예, 언덕. 그게 용산이었어요 원래. 구용산. 그러니까 신용산이라는 게 지금 용산인 거예요. 아, 그래서 신용산이에요. 근데 신용산은 실제로 산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 약간 야트막한 게 미군분 안에 있는데 그냥 둔지미산이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용산은 그 효창운동장 쪽에 있는 용산. 좀 딱 보면 산이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신용산 얘기하면서 용산 풍수지리 말하는 거는 헛소리입니다. 그 구용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실제 용산은 그쪽이구나. 그래서 물넘치던 곳이었어요. 뭐 시간이 있으면 보여드릴 텐데 뭐 25년 홍수 때에도 엄청 물넘쳐가지고 네네. 한강다리 끊기고 난리였습니다. 그랬던 거를 계속 수리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사람 살게 된 거고. 그래서 강조하는 게 풍수질이 나빴던 데가 지금은 다 부촌이다. 대표적인 게 강남 3구인 거죠. 목동도 그렇고 노원도 그렇고. 그러면 앞으로는 용산이 이제 용산 국제 업무지구 포함해서 또 미군 부대가 이제 다 나가긴 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용산 개발을 통해서 공원이 들어서고 그렇죠. 이러면 용산의 부동산으로서의 가치는 뭐 정말 뭐 그렇죠. 상상 초월하겠네요. 그렇죠. 이게 강북의 끝이었을 때하고 지금 서울의 중심, 강남의 발달해서 중심일 때는 위상이 다른 거죠. 위상이 다르고 다만 이제 이거를 강남의 확장으로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성격이 좀 다르죠. 예, 그러니까 서울이 아시겠지만 원래 핵이 세 개라고 보잖아요. 사대문 핵, 영등포 여의도 핵, 그리고 강남 핵인 건데 이 중에 강남 핵은 굳건하고 자꾸 무한히 넓어지고 있고. 약간 이렇게 삼각형 구도 같은. 그렇죠. 그랬다가 이게 무너지고 있는 중이다. 사대문은 저는 한국 정부의 여야 막론하고 일관된 기조는 역사지구로 간다고 좀 보고 있어요. 역사지구. 그리고 뭐 야외박물관, 파리나 그리스 아테나처럼. 맞아요. 그리고 이 기능이 지금 용산으로 넘어오는 거다. 마포, 서대문까지, 은평까지. 한편으로는 영등포에서는 여의도만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다. 나머지 영등포와. 그래서 이게 결합되고 있는 거다. 저 광화문을 나가본 지가 참 여기 강남에 있다 보니까 참 많지 없죠. 않은데 광화문 앞에 그 뭘 보건공사 하는 게 있던데요. 그 월대 복원하고. 월대 복원하고 그 말고 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옆에 그 역사 기록 박물관 앞에 뭘 복원하던데 그게 뭔지 모르겠네. 그거는 뭘까요? 그런 부분. 뭐 이것저것 늘 거기 뭐 의정부도 뭐 복원한다 그러고 그 의정부 복원하는 거 제 고등학교 때부터 복원하고 있었는데 언제 끝나나 모르겠어요. 역사지구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뭐 유럽이라든가 이런 나라를 갔을 때 그런 것들이 뭐 관광 자원으로도 그렇죠. 또 약간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틈새 투자 하나 말씀드리면은 네. 제가 아는 그 부자분들이 그런 점점 이제 역사지구 주변에 빌딩 올리는 거 사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꼬마 빌딩들. 왜냐하면 그 주변에 다시 신축을 하면 그 층고를 못 올립니다. 고도 제한이 강화됐기 예,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구축을 산 다음에 그 위에 집 지으셔서 팰리스 뷰를 누리시더라고요. 팰리스 뷰. 그게 틈새 투자 같더라고요. 예. 그런 데들이 예를 들어서 수원 화성 주변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전주에서 견원의 후백지 왕성이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 그런 주변에 아마 빌라들은 앞으로 개발 못할 거예요. 네네. 그런 데 사셔가지고 팰리스 뷰를 누리시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 뭐 사실 그 광화문 주변에 있는 높은 빌딩에도 저도 올라가 봤는데 정말 그 경복궁 그렇죠. 마당 보이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민들을 보실 수 있는 거는 서울시 청사 하나가 덕수궁 옆에 있는데 거기 뭐 누구나 갈 수 있거든요. 내려보시면 그 말씀하신 게 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광화문 주변이나 이런 데의 높은 빌딩의 고층들을 또 누가 쓰고 있나 봤는데 제가 여러 번 방문했는데 다 외국계 은행들과 외국계사들이 거기를 고집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한국적인 뷰를 또 선호한다고 그렇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서울 집값의 부담이 커지면서 지난해 107만 명 정도가 서울을 떠났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1000만 명 시절도 있었는데 서울이 지금 이제 930만 명대로 떨어졌고요. 이렇게 서울을 떠나는 이유는 뭐 누구나 다 예상하시겠지만 아무래도 집값 문제겠죠. 이런 서울을 떠난 인구가 어디로 모이는 걸까? 뭐 가장 예측 가능한 건 물론 당연히 경기도일 텐데 이렇게 서울을 떠나는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은 경기도의 모습은 어떻게 바뀔 거며 또 이 대서울권의 모습은 어떻게 바뀔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박사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국 서울은 부촌화의 길로 가는 거죠. 부티크 도시라고 에드워드 글레이저가 말했던 이 공간이 지금 너무 좋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이 늘기도 싫고 모습을 바꾸는 것도 싫다. 그 길로 가는 것 같고 그러면 성장하는 인구가 느는 기능은 경기도가 맡게 되는 거다. 경기도가 맡고 그 전환점이 2002년이었던 거죠. 이탈리아 로마도 보면은 그 실제로 그 로마 안에서 이렇게 있는 분들은 로마에 안 살고 좀 주변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또 일할 때만 그 로마 안으로 들어간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것 같아요. 뭐 손을 못 대니까. 그 에드워드 글레이저가 도시의 승리에서 한 얘기가 있는데 화가였던 고흐가 샹젤리제 거리에 있었잖아요. 네. 그때 18세기 파리가 어마어마하게 용적률을 높여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다. 근데 그 이후로 파리 사람들이 그 경관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손을 못 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가난뱅이 외국 화가는 못 산다. 지금은 외곽에 살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이제 서울의 임차 시장이 거의 한 60%가 넘는다고 우리 그 최상욱 대표님이 얘기하시던데 이렇게 이제 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이렇게 뭐 전세를 정부가 지금 뭐 사금융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상황에서는 점점 어떻게 보면 집주인들이 본인 집으로 들어가려고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서울에 임차를 거주하던 분들은 다 밀려나게 될 거고 지금 박사님 얘기하신 대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서울은 웬만하면 다 자기 집에 사는 사람밖에 안 남을 텐데 이렇게 되면은 말 그대로 진짜 약간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 같이 이렇게 나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저 그것보다는 아마 메이저와 마이너의 개념이 바뀌지 않을까. 제가 얼마 전에 그 신문 칼럼에 썼는데 2002년도가 전환점이었어요. 그때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시장은 대통령이 된 거고 그 시절에 지사였던 손학규 씨는 대통령이 못 됐거든요. 근데 그 후에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지사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거는 인구 차이가 이제 2배 이상 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이저와 마이너가 바뀌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집이 있는 데하고 비싼 집은 서울에 있긴 하나. 근데 실제로 파워를 가지는 건 경기도의 일부 지역이 될 거다. 마치 지금 한국의 최대 부촌은 경기 강북입니다.
이태원이나 청담 쪽이잖아요. 진짜로는. 청담이 아니라 성북동 이런 데잖아요. 여전히. 한남동 뭐 이런 데. 한남도 이런 데잖아요. 요즘 강북이 부자지만 힘은 강남에 갖고 있는 것처럼. 이제 앞으로 서울이 비싸지만 정말 이제 국가를 움직이는 핵심은 경기도로 넘어갈 거라고 감히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이미 그 흐름 탔습니다. 네네. 2002년에 서울과 경기도 인구도 역전했어요. 지금 우리 박사님이 얘기하시는 이번 책에서도 나와 있지만 그 책 제목이 뭐 말씀드리면 중부권 메가시티 사용 설명서입니다. 아마 그 이런 어떤 그 부동산 이면에 있는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나 이야기들을 좋아하시는 분이 꼭 보시면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텐데 중부권 메가시티의 중심이 세종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이 이유가 뭘까요? 제 지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북쪽이 청주, 중간이 세종, 남쪽이 대전입니다. 보면 청주와 대전이 핵심인데 이 두 지역을 이어주는 게 이 왼쪽 노란색 라인 세종 북쪽의 조치원 복숭아로 유명한 네네. 파닭의 발상지죠. 그리고 남쪽에 이제 정부청사 지구인 세종. 딱 보면 이게 연결돼야 이어져요. 근데 동쪽은 여러분이 열차 타시면 지나가게 되는 곳인데 맞아요. 근데 이쪽은 굉장히 험합니다. 그래서 연담화가 안 돼요. 그리고 대청호를 만드는 바람에 더 이상 개발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어지면은 이어진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종시가 사실은 크게 두 개입니다. 외부인들은 주로 이제 정부청사 일보러 이제 남쪽에 가시는데 네. 원래 중심은 조치원이었어요. 그 서창 캠퍼스라 불리는 고려대 서창 캠퍼스. 예. 여기는 원래 청주였습니다. 그랬다가 20세기 들어서 충청남도 연기군이 됐어요. 근데 교통이 워낙 좋다 보니까 연기군 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데 연기군에 한창 땅 투자하게 그렇죠. 뭐 이렇게 많이 유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요 남쪽인 거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백지수도 계획 때 여기였던 거죠. 그때 땅 산 분들이 아직도 안 팔고 있어서 세종시가 자체 개발을 너무 힘들어합니다. 너무 비싼 상태로 몇십 년 묵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는 청주였고 지금 모든 교통 결정점이 이 세종 조치원을 향하게 돼 있어요. 네. 그 천안 청주공항 복선전철이라든지 네. CTX라든지 대전지하철 연장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이 세종의 남북을 통해서 중부권 세 도시가 연결된다라는 게 제 이론이고 이 마지막 포석 하나가 대통령실 국회의사당 세종 분원이 될 거다라는. 어제 이번 정부가 언제까지 지금 뭐 추진을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현재 대통령실 제2 설계안이 대통령실이겠죠. 제2. 그 제1할까 세종집무실? 세종집무실. 그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의사는 내 퇴임식을 여기서 하겠다는 거고 얼마 전에 그 발표 났습니다. 그 현상 설계안이 하시긴 할 것 같아요. 하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 항상 제2의 서울이 될 수 있는 지역으로 청주를 많이 꼽아주셨습니다. 청주가 네. 뭐 사실 지금 가봐도 다른 지방 소도시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활성화돼 있다는 소도시가 느낌이 아닌 들어요. 거죠. 예, 그런 느낌이 들고 SK 하이닉스도 주변에 있어서 그런지 이게 이제 청주가 2026년, 27년 사이 아파트 입주 물량이 14,000세대에 달하고 2018년도에는 약 5,000세대 이상의 입주가 예정이 되면서 뭐 어떻게 보면 거꾸로 공급 과잉이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미분양 문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청주는 지금 어떻게 괜찮나요? 어떻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청주를 청주로. 권역별로 쪼개봐야 된다. 쪼개봐야 된다. 우선 아셔야 되는 개념은 하이닉스는 청주 시내 서북쪽 끝에 있다. 그리고 그 옆에 만들어지고 있는 건 테크노폴리스라는 곳이다. 여기는 문제가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청주가 순환 도로가 있어요. 네네. 이 도로 따라서 만들어지는데 반대 방향은 동남지군이 해가지고 계속 뭐 아파트를만 짓고 있어요. 네네. 이런 데를 섞어서 통계내면은 통계 착시에 빠지는 거죠. 이번 책에 지도 하나 실었는데 청주 중에서 미래가 보이는 건 이 사각형 지대다. 오창, 오송, 하이닉스, 청주공항. 청주공항. 청주공항은 요즘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 분들은 인천공항 멀거든요. 그 청주공항은 뭐 수속도 빠르고 여기서 이제 제주도 가는 건 다 가고. 그렇죠. 인천 그 일본도 가고 동남아시아도 다 그러니까요. 가고.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동탄 지인도 그 가족이 골프장 하고 택시 하나 임대 가면 훨씬 빨라요. 청주가. 인천 너무 멉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원 군공항이 화성으로 옮겨서 민군 통합공항을 만들었으면은 경기 남부 수요를 빨아들였을 텐데 그게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청주공항이 아마 경기 남부 관문공항이 된다. 그래서 이 사각형이 만들어지고
청주의 아파트든 성장 가능성을 말할 때는 이 사각형만 봐야 되는 거다라는 게 제 기본 입장입니다. 네. 신도시 가운데서 대전, 둔산처럼 이제 비교적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곳이 있는 반면에 일산은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했다는 평가. 아까도 뭐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신도시가 제대로 된 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서 꼭 갖춰야 될 요소. 앞으로도 뭐 신도시 같은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그 3기 신도시도 있고요. 제대로 된 도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좀 갖춰야 될 요소는 어떤 요소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요즘 제가 가장 고민하는 아이템인데 테마인데 신도시가 성공하는 이유는 뭘까? 목적이 뚜렷하다. 신도시의 목적. 예. 분당과 일산을 봤을 때 잘 드러납니다. 분당의 목적은 강남의 부족한 지불을 해소하는 거였어요. 1기 때부터. 일산은 통일 시대를 맞이하는 거였어요. 그게 명확히 그 통일 시대를 맞이한다. 예. 그 목적으로 만들어 원래 계획이 없었습니다. 일산은. 요즘에 한참 노태우 대통령 시기를 공부하는 중인데 문희갑의 분당, 박승의 일산이에요. 박성 씨가 은평구 이 동네 살면서 많이 놀러 다녔대요. 고향이나 파주나. 그러다 보니까 일산을 본 거죠. 그런데 원래는 반대가 많았고 노태우 대통령이 근무하던 사단이 있던 자리인데 설득해서 옮기고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서 명분이 탈냉전 시기에 평화 시대를 맞이한다였어요. 뭔가 이렇게 옛날에 그 약간 군사 정권 비슷한 그런 캐치프레이즈 같기도 한데 그 아까 말씀하신 박승이라는 건 그 한국은행 총재를 그렇죠, 얘기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근데 그때 건설부 장관 됐었거든요. 건설부 장관. 그분 요즘 이게 회고록을 읽고 있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일산을 왜 만들어나 너무 궁금했는데 어쨌든 그 도시가 만들어지게 된 주요 어떻게 보면 컨셉이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하고 요소가 될 수가 그 있다. 기능을 해야 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일산은 그 기능을 못 하는 거죠. 못 하는 거고. 그리고 분당은 했고 분당으로부터 뻗어나가고 있고 그리고 요즘 유명한 동탄은 반도체 벨트가 확립된 뒤에 처음으로 제대로 만들어진 신도시이기 때문에 그 전에 그 수원 요 동네는 되게 난개발이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으로 제대로 만든 도시거든요. 창릉 신도시는 그러면은 그 컨셉이 서울의 서부권에서 시내로 좀 빠르게 유입을 할 수 있는 배드타운으로서 역할. 그렇죠. 굉장히 충실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GTX만 제대로 되면 이미 GTX는 예정이고요. 네. 창릉역.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중요한 게 지금 서울 서북부 쪽으로 듬성듬성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평 상암이 있고 중간에 향동이 있지만 좀 애매하고 빠져 있고 그 다음에 고양시의 중심지 원당이 있고 대곡이 빠져 있고 일산이 있고 빠지고 운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릉은 바로 은평 옆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능이 충실한 거죠. 부천 대장도 어떻습니까? 대장지구는 원래 70년대부터 서울 편입 예정지였습니다. 그 하남과 구리와 대장은 서울 편입한다는 원래. 얘기가 무수하게 돌았던 곳이에요. 광명과 함께. 이미 거기는 준서울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기를 받는 건 대장 홍대선인 거죠. 이게 지금 상암에서 약간 역 만드는 문제로 좀 논란인데 어쨌든 이거는 만드는 철도입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부천은 사실상 이름은 부천이되 홍대 입구권이다. 이번에 그 박사님이 물론 뭐 부동산에 뭐 재테크 관련된 이야기를 그쪽은 많이 아니죠. 하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번에 이제 정부의 세제 개편안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는데 뭐 이게 문재인 정부 시즌 2다라는 얘기도 있고 초고가 주택에 대한 어떻게 보면 증세나 비거주 1주택자 가장 이제 핵심이 비거주 1주택자의 사유를 구분하지 않고 일단 비거주하면은 일단은 좀 불이익을 주는 쪽에 이런 정책들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이번 세제 개편안 부동산 관련해서는 우리 박사님 어떻게 총평을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쪽이 전문이 아니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김종인 씨라는 정치인이 계시죠. 직업이 비대위원장이신 분. 네네. 그분 얘기가 그 박정희 때부터 쭉 봐왔는데 세금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난다. 그건 저는 뭐 합리적인 의견을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전세는 확실히 저는 전세는 이번 정권의 입장에 동의하는 편이에요. 일본 유학을 했었는데 전세 개념이 없잖아요. 세계적으로 외국에는 없으니까. 이건 어떤 부분에 사금융이 맞다 생각하고 결국은 전세는 해소돼야 될 체제가 아닌가 생각하긴 합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만 존재하는 거였지. 결국 월세 시장 갈 건데 그리고 결국은 한국 시민들이 받아들여야 될 게 서울은 부자인 실거주자들이 사는 곳이고 나머지 이제 그 임대 등은 경기도가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게 그 미래로 가지 않는가 그런 흐름을 경기도지사였던 분이 대통령이 되면서 확고히 하는 게 아닌가라는 감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대출 규제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서울의 초소형 아파트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서울의 거래 10건 중에서
한 건이 이제 초소형 아파트라고 합니다. 서울에 이렇게 입성을 하려는 움직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서울에 남기 위해서 이 초소형을 선택하는 것 같은데 인구 감소, 출산율 감소, 고령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진짜 초소형 아파트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경기도에 그냥 넓은 데 살지 왜 그래가 아니라 아니야 난 좁더라도 서울에 살 거야 라고 하는 이런 트렌드가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예, 이건 이어질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아 가족 형태가. 예. 그리고 이제 1인 가구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1인가 늘어나고 여러 형태로 늘어나고 그리고 결국은 중산층 이상을 지금 대상으로 하는 얘기인 건데 네. 이분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주거 형태가 있잖아요. 네네. 신축 아파트마다 등등등. 이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서울 시 내의 초소형이냐 경기도 외곽의 신도시냐입니다. 네네네. 근데 경기도 외곽의 신도시는 정상 가족에 대한 지향성이 커요. 남녀가 결혼해서 예. 자녀를 낳고 이거에 끼지 않는 다른 형태의 가족 형태는 힘듭니다. 거주가. 문화적 차원에서. 오히려 아이를 키우고 그다음에 가족 수가 그래도 3인 4인 가구가 그렇죠. 되고 그러면 오히려 경기도로 가는데 그렇습니다. 오히려 나 혼자 있다 그러면 내가 조금 좁은 데 살더라도 출퇴근 네. 시간이라도 아끼겠다고 그리고 하면서 문화생활도 하면서 들어가는 거. 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분화가 나고 있는 걸로 봐요.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는 진짜 초소형 아파트의 가격도 굉장히 비싸질 수도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다라고 봐야 예. 되겠네요. 다만 이제 서울에서 얼마나 이제 기존의 이제 비아파트 형태 지역을 재개발을 할 수 있냐는 거는 지켜봐야 되겠죠. 평소에 이제 우리 박사님 이제 답사를 많이 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사님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인생의 마지막 거주지. 야, 요거 상당히 좀 흥미로운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박사님이 이제 은퇴하신 다음에 나는 좀 어디서 이렇게 은퇴 이후의 삶을 보내겠다라고 뭐 아직 확정은 안 했다더라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지역이 혹시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그 전국을 다니고 있다 보니까 좋은 데가 너무 많아서 그죠. 그러니까 여러 의미에서 다양한 이유로 좋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일 뿐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원인이 있으실 거예요. 이유들이. 기본적으로는 동해안 지역이 참 좋고요. 동해안. 예, 동해안 지역에서 바다 보이는 지역? 바다도 보이는데 너무 가깝지 않고 산도 적당히 멀어서 산불나도 피할 수 있는 산불이 커지니까요. 예. 요즘 자주 강조하는 삼척, 영덕, 울진 쪽. 그쪽은 특히 이제 부산, 울산, 포항 쪽에 연고가 있으면 아주 좋으실 겁니다. 그게 왜 부산서부터 뭐 올라가는 열차가 있는 거죠? 예, 동해선 열차도 있고 동해선 열차. 뭐 동해고속도로 등이 있어서 편합니다. 그리고 동해선 열차가 조만간에 서울에서부터 아마 삼척 같은 데 갈 거예요. 강릉에서 멈추지 않고. 제가 엊그제 이제 휴가를 강릉으로 다녀왔는데 37도, 8도 서울이 올라가는 동안에 거기는 한 5도 이상 낮더라고요. 강릉은. 그렇습니다. 예. 가끔 이제 반대도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쾌적해서 그리고 중국발 미세먼지 등에서도 자유롭고 그게 아주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강원도 산불이 늘어날 거다 하고 해안 침식이 심해질 거라는 거 앞으로 기상이변으로 요거는 염두에 두시라. 지금 우리 박사님이 얘기하셔서 언뜻 생각이 나는 건데 송도 신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 글쎄 이제 뭐 가격이 사실 인천 지역에서는 굉장히 비싼 지역이긴 한데 이제 생각보다는 이렇게 뭔가 뚜렷한 어떤 차별화를 제 느낌으로는 못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송도 신도시가 왜 생각한 것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치 있게 비춰지지 않는 그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이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신도시의 존재 목적인 존재 목적. 것 같은데 송도나 고덕 형태 고덕이나 부산 에코델 명지는 국제도시를 지향했거든요. 국제도시를 지향하고 만들어졌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역할을 송도는 못 하고 있다. 절반밖에 못 하고 있죠. 몇몇 국제학교는 있지만 인천공항을 연계되는 해외 유수 기업의 본사들이 오는 아시아 쿼터가 오는 헤드쿼터가 오는 그런 기능을 잘 못 하고 있다. 결국은 서울 외곽의 또 하나의 택지 개발이 돼버리다 보니까 그냥 경기도 일대와 이 수도권의 그냥 그렇죠. 택지 개발 정도 수준밖에 안 됐다. 예, 그렇게 봤을 때는 먼 거죠. 그리고 인천이라는 곳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서울, 경기, 인천 순으로 부동산 가격이 매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인천 내에서의 아파트 갈아타긴 되지만 서울이나 나머지 경기도 사람들이 부천 말고 올 요인이 있는가 생각했을 때 좀 고립성이 있어서 고립성. 그런 부분은 아쉽다. 다만 이거는 GTX 비하고 인천발 KTX가 송도에서 출발하거든요. 이게 이제 개통되기 시작하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무래도 이제 다른 도시와의 연계성이 좋아지게 되면 가치는 좀 올라갈 그렇습니다. 수 있다. 1, 2억 정도의 자금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1, 2억 갖고는 뭐 무주택자지 뭐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혹시 앞으로 5년, 10년 안에 뭐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풀려야 되겠지만은
내가 이렇게 최소한의 이제 자금을 가지고도 좀 이렇게 내 집 마련을 첫 번째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뭐 1억, 2억, 3억 이 정도라 그러면 이제 신혼부부가 될 텐데 우리 그 박사님 보시기에는 어느 지역에 살기 좋은 아파트 내 집 마련을 나서는 게 좋을까? 어떤 예. 곳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최대한 연끌하신다는 전제로 이 세 권역이 다 각각 그런 게 존재하죠. 아 그런 세 권역. 제서울권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선으로 그어놓은 데들 그런 데에서 철도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 예를 들어 원주 같은 경우는 무실동 같은 데가 버스터미널과 역 근처거든요. 그래서 강원도의 강남이라 불리는데 그런 데라든지 춘천이면 남춘천, 경기 남부면은 네네네. 시흥시청 주변이라든지 또는 여기 홍성의 역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까지는 가능하다. 서울 수도권에서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동탄이나 이런 쪽은 너무 비싸니까 그건 안 이거 되죠. 말고 예를 들면은 수원 같은 수원 비싸요. 수원은 이미 비쌉니다. 이미 비싸. 그리고 동탄 인도가서 만들어지면 어마어마하게 뛸 거라서. 원래 이게 그 팔달구는 그 광교가 있어서 그렇고 네. 그나마 좀 수원에서 싼 지역이 권선동인가 네, 그렇죠. 그쪽인데 권성구 쪽인데 그것도 이제 그 신분당 신분당 연장되고 하기 때문에 호메시리 쪽으로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수원 언급하면 안 됩니다. 네. 하면 그러면 이제 광주나 이천인데 이천이거나 또는 남양주의 동쪽의 신도시들 뭐 진접 이런 데도 꽤 비쌀 걸요. 1, 2억은 안 될 걸요. 아니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 1, 2억으로 산다는 게 아니라 이제 1, 2, 3억을 가지고 그렇죠. 뭔가 이제 좀 평내 호평 정도면 가능하다. 남양주에서. 또는 이제 파주 같은 데가 역시 이제 가성비가 좋은 지역으로 남을 거라서 그런 데들이나 또는 뭐 동두천 양주 방향이라든지 이런 데가 보이지 않을까. 이천 여주가 되면 좀 이제 방향성이 달라져서 여러분의 생활권을 보셔야 될 겁니다. 당분간은 이제 도시철도 부분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전망은 없기 때문에. 네네네. 오늘 박사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부동산이라는 건 꼭 재테크만의 활용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냥 우리 삶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박사님이 이야기 써주시는 것들을 이제 많은 독자분들이 사랑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이번에도 이제 중부권 메가시티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책이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 무더운 여름에 최근에 뭐 주식시장도 어지럽고 부동산 시장도 어지럽고 한데 마지막으로 하반기에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언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실 게 있다면? 제가 분기 한 번 정도 나와서 말씀드리고 있는 중인데 올 여름 참 덥습니다. 근데 지금 녹화 시점에서 한 이틀 뒤면 더위가 한풀 꺾일 것 같아요. 그 약간 꺾이고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휴가를 강원도나 서해안 가신 것도 좋은데 한번 예를 들어서 용인 처인구 쪽에 어디 펜션 같은 거 빌리신 다음에 그 동네 면소재지 한번 가보세요. 읍소재지라든지 읍소재. 이동 남사 이런 데 가셔서 하면 분위기가 느껴질 겁니다. 그냥 수치로만 증권 보지 마시고 삼전 닉스라고 한번 가보십시오. 특히 용인 하이닉스 공사 현장은 꼭 가보시면 좋아요. 그 예를 들면은 그 개발 예정지. 그렇죠. 제가 이번에 KBS가 지금 특집 마련한다 그래서 모시고 갔는데 그전에는 거기 왜 가냐 그러시다가 가는 순간 이건 압도되거든요. 어마어마한 스케일입니다. 보고 나면 한국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아 그래요?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생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보실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11월에 한국도시 시리즈 신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한번 찾아뵙고 또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 책은 좀 부동산에 관련된 이야기죠. 그렇죠. 도시 개발에 대한 얘기죠. 도시 개발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많이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우리 김시석 박사님 모시고 여러 가지 뭐 부동산 관련된 얘기 그렇지만 그 이면의 숨은 뭐 개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나눠봤는데 너무 재밌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오늘도 나와주셔서 많은 얘기 해주셨는데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